말도 안 되는 주차 실력을 뽐내는 이 남자. 순간 새치기를 하나 싶더니 줄 맨 앞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툭툭 흔들어 깨웁니다. 알고 보니 이건 그가 전날에 설치해둔 양배추 모형이었죠. 줄을 서기 싫어서 미리 분신을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상식을 박살내는 황당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이 남자는 바로 미스터 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갑자기 TV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숨겨져 있었죠.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 로안 애킨스는 의외로 태어날 때부터 코미디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을 달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였죠. 로안 애킨스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발음을 더 정확히 또박또박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T, P, B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발음도 또렷해지고 말도 확실히 덜 더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나중에 대표 개그 소재가 됩니다. Babcock, Bland. 이 영상에서 로안 애킨스는 B 발음을 일부러 과장해서 발음하면서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코미디에서 발음만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장면을 자주 선보였죠. 로안 애킨슨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극도로 내향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스터 빈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 방송사에서는 그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어떤 학생이었냐고 선생님들에게 물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로안이 누구더라? 얼굴조차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선생님 한 명이 겨우 로안 애킨슨을 기억해냈지만 애킨슨이요? 그는 눈에 띄는 게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딱 중간인 학생으로 평범 그 자체였죠 라는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그의 별명은 애킨슨 3번이었다고 합니다. 애킨슨 집안 3형제 중 막내라는 사실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었죠. 그러다 사춘기가 되어서는 별명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로안 애킨스는 얼굴이 전형적인 영국인과는 거리가 있었고 피부가 살짝 초록빛을 띠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외계인 같다는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초록맨, 화성인 별명으로 불렸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같은 학교 2년 선배였는데 로안이 동급생들에게 놀림받는 걸 보고 안쓰러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대신 주머니에 스크류 드라이버를 넣고 다니며 망가진 물건을 뜯어보고 고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고 로안 애킨슨이 집에서 개그기를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안의 집안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에드워드 애킨슨은 캐나다에서 24만 평이 넘는 땅을 단돈 $6에 사들여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린 지주였습니다. 투자의 귀재였던 할아버지는 경제 대공황 시기에도 홀로 투자의 성공에 오히려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그래서였는지 할아버지는 아는 게 힘이라는 철학이 매우 강했고 자식들도 공부를 통해 신분을 더 올라가게 원했습니다. 로안의 아버지 에릭은 할아버지의 기대대로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에릭 역시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처럼 공부로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거실에 TV를 설치하지 않았고 TV 볼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라면서 아주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셋째 아들 로드니는 영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되어 부모의 소원을 풀어주었지만 로안은 어린 시절 공부에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죠.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할아버지 집에 놀러갈 때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TV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로안은 특히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의 영상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Charlie Chaplin said is that life is a tragedy in close-up and a comedy in long shot. 내성적이었던 로안은 찰리 채플린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학교에서 슬쩍슬쩍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바스러운 그의 연기에 점차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죠. 이때부터 그는 학교에서 웃음꾼으로 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로안은 학교 연기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로안이 유독 연기 수업 시간만 되면 말 더듬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연기하는 순간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왔던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로안은 공부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뉴캐슬 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과정에 진학했죠. 로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옥스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 연구자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가 학위를 마친 뒤 농장과 사업을 물려받길 바랐죠. 그러나 로안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안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영화 노팅힐의 대본을 쓴 작가 리처드 커티스를 만난 것이죠. 원래 로안은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혼자서 작은 공연들을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관객 13명이 모였지만 단 한 명도 웃지 않았고 공연장은 싸늘한 침묵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로안은 그를 써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교내 대본 작성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엔 리처드 커티스도 있었죠. 리처드 커티스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작가 지망생 4명과 쿠션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쿠션이 바로 로안이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움직임도 없어서 쿠션인 줄 알았던 것이었죠. 일주일 뒤 둘은 강의실에서 다시 만났고 이번엔 로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본 좀 써봤어요? 리처드 커티스는 자신이 쓴 짧은 코미디 대본 4개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남의 개그에 웬만해선 웃지 않던 로아는 이번에도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듣더니 자신이 준비해온 연기도 조심스레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리처드 커티스는 이 사람 천재다 직감했죠. 이 만남을 계기로 로완 애킨슨과 리처드 커티스 그리고 작곡가 하워드 굿달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셋은 본격적으로 팀을 꾸려 함께 무대용 코미디를 만들었습니다. 굿달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로완 애킨슨은 음악 개그도 선보였습니다. 또 로완과 리처드는 BBC의 라디오 프로그램도 맡게 됩니다. 가상의 유명인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는데 로완과 리처드가 함께 대본을 작성했고 로완이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했죠. 애킨슨 피플이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고 로완은 동시에 텔레비전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맡은 프로그램은 시사 코미디 9시 뉴스는 아닙니다만 였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제작부터 걱정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정치와 시사를 직접 다루는 코미디였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방영 후 매우 불쾌하다, TV에서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을 받게 되었죠. 시청자의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방송사는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고 두 번째 시즌이 제작되었습니다. 로완 애킨슨은 대본 집필에 손을 떼는 대신 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그의 개그가 특히 잘 드러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만 해도 로완은 몸으로 웃기는 개그보다 말로 웃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말장난을 활용해 사람들을 웃겼죠. 로완은 얼굴이나 몸동작으로 웃기는 건 왠지 질이 떨어지는 개그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자신의 연기를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자 로완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 더 적극적으로 몸개그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로완 애킨슨이 인기를 끌자 BBC 방송국에서는 그를 메인으로 내세운 역사 코미디 시리즈 블랙에더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절친인 리처드 커티스가 함께 대본 집필에 참여했죠. 방송사에서는 기대가 큰 만큼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인데도 그 당시 1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9억 원을 투자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재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상과 세트장만 화려해지고 재미는 덜한 느낌이었죠. 결국 블랙에더의 첫 번째 시리즈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한 채 종영하게 됩니다. 3년 뒤 리처드 커티스와 로완 애킨슨은 제작비를 대폭 삭감해 제작해보겠다고 했고 겨우 BBC가 승인해 주어 두 번째 시리즈가 제작되었죠.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블랙에더2는 BBC의 세트장을 대부분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야외 로케이션 촬영은 딱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블랙에더2는 큰 사랑을 받았고 로완 애킨슨이 연기한 에드먼드 캐릭터는 영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TV 캐릭터 3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리즈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블랙에더 시리즈는 네 번째 시즌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블랙에더는 시즌마다 영국의 각기 다른 시대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시즌2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시즌3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4는 1차 세계대전 시기가 배경이었죠. 문제는 바로 1차 세계대전 시기였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전쟁을 다룬다는 사실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가벼운 웃음으로 소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작진과 방송사, 시청자들의 걱정 속에서 시즌4는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죠. Good luck, everyone. 로완 애킨슨이 연기한 블랙에더 대위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계략을 꾸미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 다른 주인공들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나가죠. 슬로우 모션 장면으로 시즌4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엔딩은 코미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어둡고 슬픈 결말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웃기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에더였는데 마지막엔 그조차도 전쟁의 끔찍함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메시지에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며 더 큰 슬픔을 남겼죠. 대본을 쓴 로완의 오랜 친구 리처드 커티스는 이 장면을 넣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코미디를 만들고 있지만 전쟁에서 죽어간 선조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비극을 다루는 만큼 결말은 반드시 비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마지막 1분까지는 미친 듯이 재밌었다.
완벽한 결말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졌죠. 주인공 로완 애킨스는 공을 자신이 아닌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블랙애더는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힘들지 않고 찍을 수 있었다고 밝혔죠. 블랙애더는 시즌4에서 완벽한 완성을 내고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 뒤 로완 애킨스는 인생의 대표작이자 모든 부담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작품 미스터 빈을 만나게 되죠. 1990년 1월 1일 영국 방송국 ITV에서 전설의 프로그램이 방영합니다. 미스터 빈의 등장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깜깜한 화면에 빗줄기 하나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미스터 빈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미스터 빈은 외계인 설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외계인이라고 놀림받던 로완은 아예 캐릭터의 세계관에 외계인 설정을 넣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했죠. 외계에서 온 미스터 빈은 지구의 모든 일에 서툽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결혼식에서 혼자만 계속 딴짓을 하고, 치과에서 사고를 치며 응급실에서는 기다리기 싫다고 자기보다 더 중상을 입은 환자의 번호표까지 몰래 바꾸는 사고뭉치 캐릭터이죠. 이건 실제 로완 애킨슨과는 정반대의 캐릭터였습니다. 로완 애킨슨이 보기에 미스터 빈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어른의 몸에 갇힌 11살짜리 아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범한 상황에서 미스터 빈은 어른처럼 성숙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늘 재앙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점이 관객을 웃게 만드는 핵심이죠. 로완은 옥스퍼드 시절부터 이 캐릭터를 구상했는데 원래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위해 쇼의 제목이 필요해 급하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야채 이름이 왠지 적절해 보였죠. 그래서 나온 후보가 미스터 호박과 미스터 양배추였다고 합니다. 두 이름 모두 너무 길고 직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 갑자기 콩을 뜻하는 단어 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미스터 빈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죠.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4살 아이부터 100살 어르신까지 보는 전국민 프로그램이 되었죠. 불과 5년 동안 14편만 제작되었지만 해외 200여 국에 수출되며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과 에피소드와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는 무려 2천만 명이 시청했죠. 한국에서도 1992년 MBC에서 첫 방영된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명절 특집 단골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유는 미스터 빈이 무성 코미디였기 때문입니다. 대사가 거의 없고 표정, 몸짓, 상황만으로 웃음을 만드는 캐릭터라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죠. 말을 더듬어 자신감이 없던 소년이 말을 하지 않는 코미디로 세계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무성 코미디의 제작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CG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대부분 장면을 로완이 직접 연기해야 했죠. 이 장면은 미스터 빈이 의자를 저렴하게 구매해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인데요. 차 안이 꽉 차자 미스터 빈은 차 지붕 위에 의자를 묶어두고 그 위에 앉아 운전을 시도합니다. 브레이크 대신 뒷바퀴에 벽돌을 끼웠고 엑셀 위에는 발 대신 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빈은 의자 위에서 모든 걸 조종하며 말도 안 되는 운전을 선보였죠. 이 장면 역시 CG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얼굴만 클로즈업 될 때에는 차가 실제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풀샷 장면은 진짜로 달리는 차 위에 위험하게 앉아 찍은 장면이었죠. 의외로 이 장면보다 더 힘들었던 장면은 자전거 씬이었다고 합니다. 미스터 빈이 자전거를 타고 선수들을 앞지르는 장면인데 선수들은 굉장히 천천히 자전거를 타야 했고 로완은 최대한 빨리 페달을 밟으면서도 얼굴 표정은 침착하게 연기해야 해서 촬영이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촬영이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로완 애킨슨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장면을 40번이라도 반복했는데 스태프들이 지칠 정도였죠. 이 일화에 대해 묻자 로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번 한 적은 없어요. 많아봤자 15에서 20번이었다고요. 미스터 빈 역시 리처드 커티스는 대본에, 하워드 굿달은 음악에 참여했습니다. 제작진과 로완 애킨슨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미스터 빈은 코미디의 교과서가 되었죠.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로완 애킨슨이 다시 미스터 빈으로 등장했을 때 전 세계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1.2억 회를 돌파했죠. 이 시기에 로완 애킨슨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상대는 블랙애더 세트장에서 처음 본 순간 로완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네트라 사스트리였습니다. 원래 수네트라는 블랙애더 출연진 중 한 명인 스티븐 프라이의 메이크업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자칭 90% 동성애자였던 스티븐은 가끔씩 끌리는 여성이 있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네트라였죠. 스티븐은 큰 결심을 하고 수네트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완 애킨슨이 다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꾸면 안 돼? 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로완 역시 수네트라가 마음에 들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스티븐은 로완이 자신보다 훨씬 더 진지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후 수네트라와 로아는 자연스레 친해졌고 결국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스티브는 신랑의 들러리를 서주었습니다. 처음에 둘의 결혼 생활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벤자민과 딸 릴리가 태어났고 친구가 된 스티븐 역시 곁에서 보기에 수네트라가 매우 행복해 보인다고 했죠. 이 시기에 수네트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남편의 내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서인지 로아는 결혼 이후에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쪽에도 진출하게 되었죠. Johnny English, I'm here to see Pegasus. No sense rushing things. 자니 잉글리쉬에서 로아는 어리숙한 스파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MI7에서 최고의 요원인 에이전트 1을 동경하지만 현실은 항상 사고를 쳐서 중요한 임무에서 매번 밀려나는 캐릭터죠. 그러다 에이전트 1이 임무 중 목숨을 잃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폭탄이 터져 다른 유능한 요원들도 한 번에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니 잉글리쉬가 주요 임무에 투입되어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캐릭터 역시 원래 영화용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건 로안 애킨슨이 90년대부터 한 카드사의 광고를 위해 만든 캐릭터였죠. 캐릭터의 이름은 리처드 레이섬이었으나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 캐릭터의 설정은 유지한 채 이름만 바꿔 영화로 나오게 되었죠. 로안 애킨슨 특유의 코미디가 어우러져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작비 4천만 달러로 무려 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영국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죠. 같은 해 로안은 친구였던 리처드 커티스가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도 참여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는 러브 액츄얼리 촬영이 끔찍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영화가 12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엮는 구조라 스토리를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영화사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개봉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리처드 커티스는 일정에 쫓겨 스태프와 배우들을 쉴 틈 없이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로안 애킨슨의 완벽주의였습니다. 영화에서 로안은 작은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 해리가 아내 몰래 부하 여직원의 선물을 사려고 할 때 쓸데없이 포장을 오래 하는 판매원이 바로 로안이었죠. 로안은 작은 장면 하나에도 가장 웃긴 연기를 선보이고 싶어 한 번만 더 찍어보죠. 조금만 다르게 가보죠. 계속해서 테이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로안의 완벽주의는 옆에서 기다리던 알란 링맨을 실제로 짜증나게 만들었고 옆에서 알란은 촬영 내내 끙끙 소리를 내며 인내심이 바닥났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스토리상에서도 판매원이 시간을 끌어 링맨이 답답해하는 장면이어서 오히려 완벽한 장면이 연출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러브 액츄얼리의 대표 명장면 중 하나가 되었고 영화 역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58세의 로안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즈 포드로 로안보다 27살 어린 31세의 배우였죠. 이 시기에 로안 애킨슨은 미스터 빈 캐릭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가져다준 미스터 빈을 계속해서 연기하기에는 신체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나이에 유치한 몸개그를 하는 게 약간 슬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연극이었습니다. 로안 애킨슨은 연극 쿼터메인의 조과에서 진지한 주인공 쿼터메인 역을 맡았습니다. 상대 여주인공 역이 루이즈 포드였죠. 당시 로안 애킨슨은 결혼 생활 23년 차였고 루이즈 포드 역시 유명 코미디언 제임스 애커스터와 교제 중이었지만 둘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애킨슨은 이제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수네트라를 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얼마 뒤 수네트라가 이혼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이혼 사유에는 상대의 부당한 행동이라고 적었죠. 재산 분할도 특이했는데 대부분 로안이 돈을 벌어왔음에도 수네트라가 147억 원 상당의 집을 가졌고 로안은 60억 원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언론에서는 로안이 불륜 같은 큰 잘못을 한 것 아니냐 추측을 내놓았고 이혼 직후 로안이 루이즈 포드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 의혹은 더 커졌죠. 얼마 후 로안은 공식 석상에도 루이즈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로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안과 루이즈의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 가까이 난다는 점, 결혼 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에게 마음이 향했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그동안 엉뚱하고 순수한 미스터 빈을 사랑해온 팬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비난했던 사람은 딸 릴리였습니다. 릴리는 아버지의 선택을 두고 심장보다 성기를 따른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깊이 실망한 릴리는 애킨슨이라는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엄마의 성을 따라 릴리 사스트리로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아들 벤자민도 실망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싫다는 말을 남겼죠. 또 한 명 상처받은 사람은 루이즈 포드의 남자친구였던 제임스 애커스터였습니다. 제임스는 루이즈가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루이즈는 제임스에게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죠. 그런데 1년 뒤 신문 1면에서 전 여자친구 루이즈가 로안 애킨슨과 사귀고 있으며 둘이 결혼까지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제임스는 왜 루이즈가 갑자기 자기와 헤어졌는지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제임스는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미스터 빈이 너무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극장에서, TV에서 원치 않아도 그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한편 로안의 대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작품 활동을 거의 중단했고 한동안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즈가 임신한 모습이 공개되며 또다시 논란이 커졌습니다. 62세의 로안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친구 루이즈와 임신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분노했죠. 로안 애킨슨의 복귀를 도운 건 역시 미스터 빈이었습니다. 원래 미스터 빈의 제작사는 타이거 애스펙트였지만 엔데몰 영국에 매각되면서 미스터 빈 라이선스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엔데몰 측에서는 미스터 빈의 영상 자료를 활용해 200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죠. 첫 방송 이후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도 큰 기대 없이 영상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빈에 열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코미디의 정석이었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무성 코미디였기에 미스터 빈은 유튜브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 결과 미스터 빈 채널은 구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게 됩니다. 이날 로안 애킨슨은 정말 오랜만에 미스터 빈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연기를 선보였죠. 참고로 미스터 빈은 영국에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수령자였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부활한 로안은 점차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인간 대 벌이라는 코미디 드라마에서 집안에 들어온 벌과 1대1 전쟁을 벌이는 원맨쇼 연기를 선보였죠. 실제 촬영에는 진짜 벌은 없었고 대부분 로안이 혼자 연기한 뒤 CG로 벌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영화 원카에도 등장했습니다. 로안 애킨슨은 줄리어스 신부 역할을 맡아 초콜릿 카르텔을 맺는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기린에게 쫓기며 웃음을 선사했죠. 그러다 2025년 드디어 미스터 빈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안 애킨슨이 지하철에서 아기를 안고 촬영하는 모습이 SNS에 찍혀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원래 로안 애킨슨은 미스터 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다시는 안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기 때문에 팬들은 계속해서 미스터 빈을 기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스터 빈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소문에 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전 새로운 영화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So the name's Mr. Bin, is that correct? Well, it's Bin and then Glee. 미스터 빈이 아니라 미스터 빈리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작품의 제목은 인간 대 아기로 넷플릭스에서 올해 12월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고 유달리 조용했던 소년에서 가장 유명한 무성 코미디언이 된 로안 애킨슨. 책 내향인만의 무기에 따르면 내향인이 성공하기 위해 억지로 외향적인 척 말을 한마디 더 하거나 에너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향성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혹시 너무 소심하거나 조용해서 사회생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격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